진행하면서 혹시 정부 사업들이라든지 지자체 사업들이나 이렇게 만약에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꼭 기회가 되시면 앞에 어제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윗부분 얘기는 그냥 일반론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 2번하고 지금 첨부해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때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항목 적으실 때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 외부 발표형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쓸 거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제가 참고사항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요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뭐 표지는 이걸 이렇게 적어라. 예를 들어서 어디는 이렇게 적어라. 시장 분석은 이렇게 적어라. 뭐 경영진은 이렇게 재무는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해갖고 돼 있는 부분이니까요. 혹시 나중에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내가 뭐 사업계획서 제출해가지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요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어떤 실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쪽을 곤충과 관련해서 진짜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아직 뭐 곤충하고 대한 부분은 아닌데 혹시 이제 어떤 앞으로의 좀 비전이나 전망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좀 강의나 교육이나 이거 한번 좀 받아보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이 코어 좀 많이 하세요. 서로 뭐 정보 공유도 하고요. 사실은요. 잘 또 방법론들을 오늘 뭐 사업계획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곤충이다 해가지고 곤충 하나만 보고 있어가지고요. 곤충 하나만 보고 야 곤충은 지금 뭐 경기도에서 어디 하고 저 문경 쪽에서는 곤충 뭐 파크를 만들어갖고 뭐 한다 그러니까 거기 하고 여기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템이 뭐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초기 창업자도 있으실 수 있고 지금 기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본인의 업력의 수준에 따라서 농식품부 외에도 중소기업청이 됐든지 조직을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지금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사실은 사회적 기업 하게 되면 야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선단체인가 보다 그냥 자선기업 뭐 해가지고 뭔가 막 뭐 기부를 해야 되고 뭐 재투자만 해야 되고 이윤창천을 안 하고 어디서 후원금이라든가 뭐 기부금만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뭐 한 번쯤 더 공부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있죠. 개별 조직으로 해가지고 기업군으로 해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면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요 장애인 기업이에요. 장애인 기업. 그 다음에 또 많은 데가 있습니다. 여성 기업입니다. 여성이 CEO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 조달을 할 때도 그렇게 우선 구매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요. 일정 퍼센트 이상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선 구매하고 나머지는 뭐 중견 대기업한테 구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지원금으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만 인증을 받고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팔로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곤충 하는데 곤충만 가지고 근데 곤충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안에서 우리가 컨셉이나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R&D 사업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에 뭐 가는데 그 어디죠? 강화에서 순무를 가지고 강화 특산물 순무를 가지고 뭐 기능성 뭘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시거든 사실은. 이분도 그냥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이 별로 없더라. 나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쪽에서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추진을 하는 건데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템을 그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이템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곤충, 나도 다 곤충인데 곤충 뭐 어떤 수종이라든가 뭐 이게 다르다 이런 것만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수종이더라도 그 안에서 컨셉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농식품부라든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오히려 중기청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많고요. 매년 연말 되면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잘만 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템을 잘만 모델링하면 무엇도 가능하냐면 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는 관광 여행이잖아요. 테마가요. 그러니까 우리 컨셉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광공사에 맞게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해갖고 가면 그쪽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지자체 시흥이면 시흥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뭘 지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뭐 매출 관련 자료를 내라 뭐 하라 막 이렇게 이런 사실은 이제 이 그 중소기업청이나 이렇게 가면 중소기업청은 단계별 지원이라는 걸 합니다. 단계별. 그러니까 아직 출생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라 그러죠. 아직 창업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아이디어만 있어요.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만 있다. 이런 업체들만을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초기 진짜 유아기 정도 되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창업하고 나서 1년 차까지 이렇게 지원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5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7년 차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교집합을 해가지고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 7년 차가 되면 이제 경계가 되거든요. 요때 이제 또 지원하는 사업도 별개 있어요. 물론 영유아기 때 창업한 지 1년 차까지 지원하는 지원 사업의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아직 어린애들이니까 유아기니까 지원금은 한 1억 정도 내외. 조금 많은 건 2억까지도 있기는 있는데 그곳은 이제 조금 기준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농식품부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시흥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별로 없어요. 지원금도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지원금에 너무 또 하실 필요는 물론 없으시지만 그래서 사업을 참 모델링을 좀 잘하시면 얼마든지 본인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농림식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트렌드한 부분을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6차 산업진흥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작년 6월 4일부터 6차 산업 사업자 인증 제도가 좀 생겨갖고 처음으로 인증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농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농식품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면 6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창조 경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시면 없어질 수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법이 없이 그냥 정책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6차 산업이나 이건 농업 쪽은 사실은 지금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증제가 작년에 생겼고요. 근데 올해 또 강화됐어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또 강화됐어요. 이유는 작년까지는 6차 산업 그냥 6차 산업 하고 있는 업체는 다 됐습니다. 농업인부터 시작하고 매출하고 상관없이 다 됐어요. 지금은 있죠. 1년 매출액이 평균 3,5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또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정보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지원 사업이 많은 사회적 기업 말했는데 사회적 기업을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사회적 기업의 모 법은 뭐냐면요. 고용부에서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의 모 법은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름에서 차이가 있죠. 협동조합을 기재부에서 2012년 12월 1일자로 지원하잖아요. 협동조합은 법 이름이 뭐냐면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이 법 이름에서 벌써 차이가 있죠. 사회적 기업은 육성법, 협동조합은 기본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기업은 지금 IMF 룰이 겪고 이러면서 뭐 구조조정이니 뭐 여러 가지가 되면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면 상대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사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경제적인 이런 부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정부나 지자체한테 뭘 내려놨냐면 육성해라 너네들. 교육을 시키든지 멘토링을 시키든지 지원금을 주든지
뭐 인건비 지원을 하든지 뭐 사업개발비를 무상으로 보조금을 주든지 해갖고라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있죠, 아까 그런 뭐 우선구매 제도 같은 거 이런 걸 해갖고 지원을 하고 그 지원 결과를 매년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그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기업 매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예를 들면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25구가 연말 정도 되면 있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교육은 몇 회시켰고 몇천 명을 시켰고 뭐 인건비 지원을 얼마를 했고 또 우선 구매를 해갖고 뭐 얼마만큼 무엇을 구매했고 이걸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다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고, 그동안에 사회적 기업 경제가 없었을 때의 그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이 이제 정부 이런 지원금을 받다가 요즘은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이제 잠식을 하고 있는 걸로 가고 있는. 근데 협동조합은 뭐예요? 육성법이 아니라 기본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협동조합은 뭘로 하겠다? 진짜 만들기 쉽게 해주겠다는 거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쉽게 만들어라. 대신에 지원금이나 이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뭐 이렇게 추진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개별적으로는 뭐 일반적인 조직들을 만드셔 갖고요.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뭐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야 우리가 뭐 공동으로 뭔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공 공장을 하나 만들자.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소상공인공단에 내서 1억 정도 무상 지원해 주잖아요. 보조금 지원해 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여기 계신 분들이 방향을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서로 코업을 해갖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럴 때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필요는 있죠. 근데 너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게 국한해서 가시다 보면 사실은 본인 정체성이 없어져요. 나중에 가게 되면요 계속 그런 지원 사업만 찾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요. 사업적으로 성공이 안 되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안에가 뭐가 있냐면 지원을 해주고 이럴 때 사업계획서라는 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은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업계획서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잠깐만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아마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잠깐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요. 사업계획서를 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뭐냐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들이나 이런 흩어져 있는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구상들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이 틀에 양식에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업계획서다. 근데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하나가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융자를 받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있고 회사 소개서를 만들 수 있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용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용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쓸 때 대부분의 투자를 받는다든지 인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책자금을 받는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그때는 대개가 다 뭐가 있다. 양식을 정해져서 준다라는 거죠. 걔들이 정형사업계획서라고 해서 주니까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진짜로 그냥 곤충과 관련해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 뭐 지금 용도 중에 내가 내 사업을 위한 내가 참고할 자료로서 사업계획서 쓴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인 임의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뭐 바람직한 양식이니 뭐 구성 항목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처음에는 뭐 소개를 해라. 뭘 소개를 하냐? 창업자를 소개를 하든지 아이템을 소개를 하든지 뭐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든지 핵심 역량을 소개하든지 이런 소개하는 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석을 해라. 뭘 분석을 하는 거냐면 관련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뭐 곤충이면 곤충 시장이 됐든지 뭐 이런 시장 분석을 한다든가 경쟁 업체가 있으면 경쟁 업체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고객이 누가 있는데 그 고객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들을 세우는 거죠.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직원은 어떻게 채용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조직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점포를 가지고 하는다 그러면 점포 인테리어라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이익을 이제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그럴 때 창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곤충과 관련해서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 자금이 얼마큼 된지를 추정을 해보고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지금 얼마쯤 있고 얼마가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때 내가 부족한 금액이 얼마는, 야 시흥시에서는 곤충 사업을 얼마큼 시설 자금을 2천만 원 지원한다니까 나 그거 사업 계획서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내서 확보를 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 계획들이라는 걸 세우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제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떻게 보면 실무인데요.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 항목별입니다. 사업계획서의 표준화된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목차별로 중에서요. 이제 어떤 목차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뭘 쓰는 건지 해당하는 부분들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는, 모든 사업계획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됐든지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업계획서는 앞에 요약사업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약사업계획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양식으로 본인들이 제공할 때는 한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굳이 걔들이 한 페이지 내에 써라 이런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정도 내외를 씁니다. 2, 3페이지 정도 내외를 쓰는 건데 사실은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업계획서를, 여기 사업계획서 요약이라 그래갖고 한 2, 3페이지가 나오고요. 뒤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게 한 10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정도 내외 씁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합치면 약 20여 페이지가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개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시는 평가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개 이 사업계획서 요약 부분에서 거의 결판이 되게 납니다. 뒷부분까지 굳이 가가지고 뭐 막 세세하게 읽어보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쓰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사업계획서 요약은 뒤에 있는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 일부를 되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야 여기서 요만큼 떼갖고 앞에다 붙이고, 야 여기서 요만큼 또 떼갖고 뒤에 쓴 다음에요. 이만큼 떼갖고 붙이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냥 여기 사업계획서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의 하나의 사업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별도의 하나의 사업계획서 딱 2, 3페이지로 딱 쓰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 뭐 테스트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가장 짧은 시간 한 45초의 짧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아이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내 아이템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들어가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셉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사업 아이템 뭐냐, 너 사업 아이템 뭐냐 그러면 저는 곤충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뭐세요? 저도 곤충 사업이요. 여기 저도 곤충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인데 오늘 다 곤충 사업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똑같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 내에서 컨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치킨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른 거죠. 우리가 뭐 종종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BBQ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라 그런다 했어요? 올리브유로 튀겨서 건강한 닭이다. 똑같은 치킨집인데 우리는 올리브유에서 튀겼다. 그래서 건강한 닭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교촌 치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머지 치킨들은 전부 다 이 치킨의 피가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이게 치킨을 먹는지 피를 먹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굉장히 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들 컨셉이죠. 호식이 2마리 치킨은 뭐예요? 1마리를 시키면 2마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저렴하게 팔겠다는 거다. 싸게 팔겠다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굽네 치킨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기름에다 튀겨서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을 건데 우리는 오븐에다 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확군닭 있습니다. 야 너네들 오븐에다 구웠어? 우리는 이제 화덕에다가 이제 구워냈다. 확군닭이라고 또 브랜드가 또 나와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치킨집을 하는데 컨셉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서 안에서 이 요약서 안에서 쓰실 때는 그런 부분 생각을 하셔야 우리는 그냥 치킨집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치킨집하고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차별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선정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요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비전하고 미션 부분이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2008년도 제가 이쪽 일을 2005년도부터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업계획서 양식에 있죠. 우리가 뭐 R&D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뭐가 있었었냐면 비전이나 미션을 적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전이나 미션을 막 적어요. 그런데 사실은 창업 초기 하시는 분들이 비전이나 미션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막 거기서 내가 오늘 창업하면서 있잖아요. 비전은 뭐 하냐면 세계 1위의 곤충 뭐 체험 이렇게 되게 써요. 그러면 사실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아직 창업도 안 한 친구가 비전이 뭐냐면 뭐 세계 1위의 뭐 물론 이제 뭐 생각은 얼마든지 꿈은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이 비전이나 미션이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8년도 이후에는 비전이나 미션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정형사업계획서 양식 안에 이걸 적어라라는 항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거의 그냥 적응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안 나왔어요.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몇몇 정형사업계획서 안에 이 비전이나 미션을 적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정부에서 뭐 벤처기업의 뭐 R&D 사업이나 이거 평가하고 이럴 때 이 아이템이 얼마나 참신하고 예를 들어서 뭐 차별성 있는지 아이템의 기술이나 이런 거 있죠. 기술성 평가가 거의 6대 사업성이 4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독특하고 지금 없는 기술을 뭔가 참신한 기술을 가져왔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60점을 주고요. 얘가 나중에 이제 만들어 갖고 사업적으로 갈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요게 40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10년간 넘으면서 이게 역으로 바뀌었어요. 기술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40% 정도로 가고 지금은 사업성이 60%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한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아셨을 때도 뭐냐면 지금은 뭐 정치한다고 막 나가고 다니시고 계시지만 안철수 씨가 카이스트에 석좌 교수하면서 맨날 그 박경철 씨하고 함께 학생들 강연하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 많이 했었냐면 기업가 정신 얘기한 거예요. 기업가 정신. 외국이나 이런 데서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이 아이템을 평가하고 이러는데 경영진이라든가 창업자의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확인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기술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창업자가 제대로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의 마인드라든지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시되게 되면서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이나 미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이제 있고 지금은 이제 정형사업계획서 안에 이걸 적어라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하고 미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용은 이제 뭐 읽어보시면 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건데요. 딱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뭐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을 창업한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게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곤충을 가지고 만약에 뭐 사람들한테 뭐 힐링을 시킨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컨셉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내가 이런 회사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뭐 힐링을 시킨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야. 이런 측면에서 내용들을 적는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하면 미션입니다. 근데 비전은 뭐냐 그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비전은 우리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말로 비전을 설명드리면 비전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인 목표보다 조금 더 달성하기 어려운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면 비전을 바람직한 미래상 그럽니다. 바람직한 미래상. 내가 우리 이거 곤충 관련해 갖고 창업을 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에는 되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도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뭐 하냐면 뭐 철강의 세계 1위 기업 예를 들어서
곤충의 뭐 경기도권 내에서 곤충 체험학교의 뭐 만족도 1위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세계 4위 안에 드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기업,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도가 됐었을 때 내가 조금 노력해갖고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흔히 목표라 그럽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직원들이랑 함께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하게 되면 달성할 수 있는 좀 큰 목표,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나중에 5년 10년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비전에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2010년 2020년에는 매출 50억 달성,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2020년이 돼가지고, 아니면 2018년 됐는데 있죠, 20년도 안 됐는데 18년 딱 됐는데 매출 50억이 달성됐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비전을 다시 바꿔야 되죠.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비전은. 미션은 거의 안 바뀝니다. 이건 경영자의 경영 방침이라든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요. 그 회사가 태생부터 그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거기 때문에 되게 다 안 바뀌는데요. 비전은 달성하면 바뀝니다. 50억 하자 했는데 50억이 20년 되니까, 2020년 되니까 달성됐어요. 그러면 야, 2030년에는 이제 200억을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담대하다는 거죠. 크고 굉장히 좀 달성하기 좀 꽤 어려운 목표를 우리가 비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계획서를 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비전이나 미션을 써라 그럴 때요, 사실은 이거 실습을 해보면 틀리게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비전에다가 미션을 써놓고요, 미션에다가 막 비전 써놓고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회사가 존재하는 딱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션이다. 그러면 그 아래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예상이죠. 2010년 정도, 뭐 10년 후에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20년 후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적는 거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들로 이 목표, 큰 목표, 비전을 쪼개면 그게 바로 세부 목표가 되는 거고, 전략, 전술,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체계를 굳이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이게 경기도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경기도하고 함께 해가지고 곤충산업 그 미래창조, 그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50억, 그러니까 150억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권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쓸 때 경기도에서 그때 50억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뭐 곤충 관련 해갖고 하잖아요. 지금 행사도 하고. 근데 그때 썼던 요 사업계획서에 제가 이제 미션, 비전 뭐 요것을 썼던 내용입니다. 얘가 농식부에 이제 냈던 것을 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곤충 사업에 해당하는,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농식품부에서 확인하고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쓸 때 이제 미션 비전 적는 난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천적에 대한 곤충 쪽을 우리가 지원 신청을 했었거든요. 전적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잠깐 참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이 부분을 잘못 소개를 해버리면 평가위원들이 오해를 합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사업에 대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필요하면 뭐 도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사진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컨셉. 우리는 곤충학교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떤 컨셉? 우리는 진짜 체험 프로그램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곤충을 활용해갖고 뭐 체험은 체험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교육 어떤 서비스하고 연계되어 있는 어떤 뭐 교육 체계하고 연계되어 있는 뭘 하겠다라든지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충족돼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제품하고 이 서비스 부분을 소개를 하실 때 굉장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사업 내용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를 잘못 설명하면
나중에 뒷부분을 이해를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곤충 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곤충 쪽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우리가 기업군을 나눌 때 이 가장 사이즈로 보고 규모로 보고 이렇게 가장 낮은 조직을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뭐 자영업이라고 표현도 쓰고 있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기업이 있는 거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중소기업이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대기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 뭐 이 안에 뭐 이런 것죠. 중견기업. 이 중견기업은 사실은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얘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정도 있는 걸 중견기업이라 한다라고 해서 얘기만 하지 실제로 법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구분법이 이제 2015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때 15년도에.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뭘로 나눴냐면 근로자 수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모를 나눠가지고 어떤 규모 이상이면 중소기업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뭘로 해갖고 했었냐면 직원 수로 해서 근로자 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얘하고 얘는 뭘로만 하냐면 3개년치 평균 매출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은 창업을 안 하신 분이라든가 창업하기 전 단계다면 되게 이제 바로 진입하면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는데 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근로자 수로 하거든요. 소상공인 하게 되면은 직원이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해 있고 정규직 형식으로 해서 근로자를 몇 명까지 혹시 소상공인이라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예? 오, 잘하시네. 맞습니다. 4인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이제 5인 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만이다 보니까 이제 5인은 포함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은 4인 미만입니다. 4인. 직원이 이제 4명까지죠. 근데 대부분의 업종이 다 요거 규정이 되는데요. 10인 미만이 있어요. 10인 미만까지를 소상공인으로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4가지 업종이 있어요. 4가지 업종. 그게 뭐냐면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이렇습니다. 이 4개의 업종 같은 경우는 직원이 9명까지를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죠.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확인서 받잖아요. 소기업 확인서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어디 입찰을 넣는다든가 이랬을 때 가점 주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왜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특히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곤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체험 서비스라든가 체험 교육이라든가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업체라든지 이걸 서비스로 만약에 뭐 창업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보는 것처럼 소상공인은 몇 명까지냐면 4명까지단 말이에요. 직원이 4명까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에 가서 보면 소상공인 말고 그냥 일반 교육기관들이 있죠. 기업 교육을 한다, 뭐 교육을 한다 이런 기관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보면은 교육기관은 직원이 4명이나 아니면 20명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이상을 직원 채용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일부러 있죠. 직원을 4명만 채용해요. 행정직원 4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강사들이나 이런 친구들 다 뭘로 해요? 풀로 있죠. 풀로. 그런 데도 많이 있고요. 어떤 데는 강사들을 다 자기 직원으로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저기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상공인이나 이 소기업의 지정서를 받아가지고 정부의 교육 프로젝트나 이걸 입찰을 받을 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을 더 많이 안 하는 거죠. 4명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저거 대상이 돼서 이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고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 이제 어디에다가 점포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사업을 하시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나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데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업종별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유통, 그러니까 도소매업이나 이런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들이나 이런 걸 지출했었을 때 표준 정도, 그러니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냐라는 것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 이게 10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얘들 있죠. 여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요. 사업을 하는데 특히 얘는 일단 외식업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30일치에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30일 동안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3일치의 매출액이요. 3일치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정하냐라는 거죠. 3일치의 매출액은 임차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루 매출액이 평균 내가 사업을 하는 데죠. 내가 하루 매출액이 한 5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한 달은 1,5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니까요. 50만 원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 매출액이 1,500만 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3일치의 매출액은 얼마예요? 150만 원이잖아요. 왜냐면 50만 원 곱하기 3 하니까. 그러면 요 15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적정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나는 마음이 동해서 갑자기 무슨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런데 어디 식당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걸 내가 인수 받아가지고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만약에 임차료가 300만 원입니다. 임차료를 30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300만 원을 벌써 머릿속에서 뭐 하시냐면 3으로 나누고 계셔야 되는 거죠. 3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100만 원이 나오는데 야, 내가 하루에 100만 원 벌 수 있을까? 이 집에 가가지고 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사점이기 때문에 꼭 뭐 100만 원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면 이게 표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통계치로 표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딱 생각해갖고 300만 원이라고? 그럼 내가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 해야 돼요? 깎아야 되죠. 깎아죠. 왜요? 이게 이제 나중에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하고 나중에 연결가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권리금이라는 거하고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적정하냐라는 걸 정할 때 이게 기준이 됩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기준이 돼요. 근데 뭐 그런 시간까지 안 하니까 여튼 거죠. 그러면 여기서 5일치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가장 고정비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이 예로 들면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250만 원.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직원을 3명을 채용하는데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30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300만 원이 나가면 표준보다는 내가 50만 원이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야, 이게 250만 원이 적정한데 300만 원? 50만 원 정도 많으니까 야, 매출을 좀 증대시키는 방법 내가 막 판촉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루 매출을 좀 증대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다. 이거 아니면은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인건비를 낮추는 쪽으로 해서 그러면 2명은 그냥 정규직하고 1명은 뭐 하셔야 돼요? 파트타임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상황이. 그래야지 적정하게 사업 타당성이 맞아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얘에 해당하는 12일치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변동비성을 차지하고 있는 재료비에 해당하는 거죠. 재료비에 해당하는. 그러면 잘 보시면 30일 동안 매출을 해가지고 30일 동안 일을 해갖고 매출이 이 정도 발생할 때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얘가 남는 거 얘가 뭐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수익인데 여기 안에 있죠. 이게 러프하게 딱 기준을 잡다 보니까 무엇들이 빠져 있냐면요. 얘 인건비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대표자 인건비가 안 빠져 있죠. 자기 인건비는 사장님 인건비는 지금 여기 인건비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얘가 또 있고요. 또 가만히 보면 가장 큰 게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다 그러지만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또 소소하게 고정비성으로 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세, 수도세, 뭐 통신비 하고 이렇게 경비들 나가죠. 경비.
그러면 수익이라고 해갖고 10일치면은 여기는 500만 원이 돼야 되죠. 아까 50만 원을 하루 매출으로 잡았으니까 500만 원에 지금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안에는 얘 들어가 있고요, 얘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수익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자영업을 다 가서 이렇게 사업타당성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가져가는 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냐면 얘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자기 인건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직원들 잘 안 쓰고 가족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 좀 많이 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진짜로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하고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사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데, 아니면 어디를 갖다 인수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잠정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얼마를 달라 그래? 인건비가 내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나가고 있는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수준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요것은 이제 일반적인 타산이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로 내가 사업을 만약에 여기 분들 하신다 그러면 하시면서 뭘 해봐야 되냐면, 사실은 나중에는요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해당하는 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한 달 아니면 3달, 3달 동안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갖고 보니까 수익이 매출이 얼만큼 올랐고 원가가 얼만큼 나왔고,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라든가 막 죽어놨더니 뭐 하고 나서도 수익하고 이익이 똔똔이 되는 점이 어느 정도네? 그러면 매출액이 이 1,500만 원이 적정한 매출액일 수도 있고 저게 너무 적은 매출액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익분기점을 꼭 분석을 해봐야 되죠. 근데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 때는 이제 그냥 이걸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손익분기점을 분석을 하려면 지표가 손익분기점 계산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고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1 빼기 변동 비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변동 비율이라는 게 매출액분의 변동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산식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면 뭐라고 돼야 되냐면 매출액분의 변동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산식을 딱 넣으면 여기 들어갈 것은 얘 들어가죠. 요 인건비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경비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 들어갈 것은 저기 재료비 들어가죠. 여기야 매출액 추정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익분기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들을 다 추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3개 지표를 다 추정을 하는 걸 가지고 손익분기점 나왔어요. 추정이 가짜잖아요.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추정해갖고 또 가짜가 나온 거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창업 초기에는 이걸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사업을 딱 열고 나서 오픈을 하고 나서 한 달이 됐든지 2달이 됐든지 3달이 됐든지 했으면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인건비는 얼마구나, 임차료는 얼마구나, 예를 들어서 경비는 얼마 나갔구나, 예를 들어서 재료비는 얼마구나. 그럼 그때 요 산식에다 넣어갖고 계산을 해봤을 때 매출액 기준이 나와요. 그럼 매출액이 1,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그럼 우리가 30일 한 달에 30일 일하니까 30일로 딱 나누면 하루에 50만 원씩 벌어야 되네. 근데 하루에 50만 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커피를 판다 그러면 커피 하나에 5,000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에 하루에 50잔을 팔아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몇 잔 이상을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몇 잔 이상 파는데 보니까 사람 수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한 잔 한씩 팔아 갖고는 이게 이제 매출이 저 정도 해갖고 손익분기점 못 올라가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은 1인당 객단가라든지 구매 비용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뭐 메뉴를 세트한다든지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이제 한 사람 와서 먹는 게 간단하니까 커피만 하나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 소개가 굉장히 좀 잘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창업을 하시면서 있죠. 우리 제품은 우리 서비스는 누구나가 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커피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인프라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고객의 규모가 너무 크면은 사실은 집중하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마케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본인들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은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죠.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타겟팅하는 방법들을 정할 때 세그멘트를 나누는 거죠. 고객들을 나누는. 근데 고객들을 나누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말씀은 뭐 크게 안 드리고요. 그냥 우리 고객은 누구여야 된다. 만약에 건축 사업을 관련해 갖고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만나 가족을 겨냥해서 하는 고객군으로 잡을 건지 예를 들어서 이거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건 다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고객들을 명확히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장 분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 분석할 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곤충 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이 매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매력도는 뭘로 파냐면 사이즈가 크냐 규모가 크냐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되게 규모와 성장성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 분석을 했었을 때 그 시장 분석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야, 규모는 우리나라 곤충 사업은 이만큼이고 세계 곤충 사업은 얼만큼인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2000 몇 년도이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건 매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도 시장 분석을 할 때 그 시장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크게 뭐 다른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크게 내가 시장 분석하는데 어떤 걸 작성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하면 되냐면 사이즈 있죠. 사이즈 보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통계 자료라든가 분석 자료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분석 자료를 찾다 보면 분석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랬을 때는 그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건 다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근거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좀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자의 인건비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직을 넣어주는 거죠. 얼마를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뭐 한다라든지 매출액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 월급이 이 정도인데 사장 월급 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뭔가 로직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시장 분석을 넣을 때는 있죠. 시장 분석을 넣을 때는 시장 규모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한다. 그런데요. 사실은 규모하고 성장성을 하고 나서요. 이제 아마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다 보면 되게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사업 이제 성장성 하다 보니까요. 2010년, 뭐 2013년, 2015년, 2017년 이렇게 이제 표를 되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억, 100억, 300억, 700억, 1000억. 되게 요거 이제 성장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모는 이제 이렇게 사이즈 뭐 해가지고 뭐 얼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딱 표를 딱 그려놓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요,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만 하게 만들어야 되지 얘를 해석하게 만들면 자기한테 자기가 원하는 정도로 해석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것을 뭘 해줘야 되냐면 코멘트를 달아줘야 돼요, 사실은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설명을 해주면 다 똑같을 것 같지만요, 다 다릅니다. 사실은 요거 있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2010년에는 100억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0억이 됐으니까 몇 배요? 10배. 예를 들어서 뭐 상승했다. 그러면 이게 2010년 대비해 갖고 뭐 10배 이상 상승 뭐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있죠. 매년 얼마쯤이 상승돼 갖고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승률이 더 포션이 더 크면 또 상승률로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 것 얘기 안 하고 지금 것만 얘기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내가 사업계획서 쓰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계획서 쓰면서 저 그림을 보고 평가위원이 이렇게 해석하라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평가위원회 저 세 가지 방법 다대로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저게 1000억 시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2010년 대비해 갖고 10배가 상승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이걸 이제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저거에 대한 부분들 해석을 평가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이걸 텍스트 형식으로 사업계획서 쓸 때는 문구를 풀어서 하지만 또 PPT 자료를 발표 자료를 할 때는 뭐냐면 이 그림만 딱 그려놓고 나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멘트를 이걸 설명해 주는 멘트를 한 멘트 정도 넣어줘요. 아, 나는 매년 얼마씩 상승한다라는 걸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이후 매년 뭐 예를 들어서 200%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우리나라의 곤충 시장이 1,000억이니까 이게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나는 오히려 설명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 2017년에 이 정도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교육들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잘 써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서 쓰실 때 그냥 그래프만 딱 하는 것보다는 설명들을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들어갔고요. 이건 사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설명하기는 좀 뭐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재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뭐 하냐면 이제 추정 손익계상서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했었을 때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를 사실은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매출액이 얼마큼 나올까. 내가 곤충 사업을 해가지고 곤충을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갖고 뭘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올까. 근데 매출액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판매하는 수량에다가 수량 하나당 가격을 곱하는 거거든요. 내가 커피를 파면 커피 한 잔 곱하기 커피 가격. 근데 이게 100잔 팔았다면 100 곱하기 커피 가격. 이렇게 하면은 매출액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내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량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량이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수량을 할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상황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렇게 막 엄청난 로직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청해서 하고 있는 R&D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금액도 2억 5천, 5억 뭐 이렇게 지원 이상씩 지원하잖아요. 무상 지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은 대개 3개년치를 추정하게 만들어놨어요. 3개년치 정도를. 그러면 그럴 때 3개년치를 어떻게 추정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시장 상황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곤충 시장이, 곤충을 하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 산업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전거가 만약에 자전거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다를 예를 들어서 그게 나오면, 지금 그 안에서 참 좋은 레저가 됐든지 뭐 삼천리가 됐든지 뭐 알톤이 됐든지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쯤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걔들 자료에 다 나와요. 요즘에 이제 상장돼 있는 애들은 그 기업 보고서를 다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마켓을 어느 정도 쉐어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겠다. 한 10%를 차지하자 몇 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에다 수요에다가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시흥 시청 앞에 어디 뭐 상권 안에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타깃이라는 고객군이 얼마 있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우리 가게에 몇 명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한 명당 이 객단가가 얼마 정도 되니까 곱하기 얼마를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매출액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이 시장 분석 자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중에 R&D 사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로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아직 이제 유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거 추정할 때는 계략적으로 우리 아이템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격 단가만 계산을 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 안에서 뭐 재료나 노무,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과 관련해서 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통상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서 경쟁 제품이라든가 경쟁 상황들 분석할 때 보면은 있죠. 되게 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 경쟁업체 커피다 그러면 뭐 스타벅스, 뭐 카페베너 막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쟁업체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업체가 가지고 있는 걔들의 특장점이 있을 거고 걔들의 아킬레스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타깃으로 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커피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스타벅스는 뭐 하고 있고 얘들은 뭐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얼마쯤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걔들보다 가격을 싸게 하겠다는 건 뭐 하는 거죠? 걔들 군을 가격이 얼마큼 비싸다 뭐하다 해가지고 우리를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업체를 분석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표를 그리면 굉장히 유용해요. 사실은요. 이 경쟁업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죠. A 업체, B 업체, 뭐 C 업체.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 우리 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뭐 그래서 항목을 정해요. 뭐 가격이 어쨌다든지 특별한 장점이 있다라든지 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어떻고 얘는 어떻고 이렇게 쓸까.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하는 거죠. 우리 업체가 경쟁 업체에 비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격이 가장 싸다라든지 디자인이 뭐 특별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경쟁 업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특장점들이라든가 차별화 포인트라든가 경쟁 우위라든가 이런 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경쟁업체 분석해 보세요. 경쟁업체 대비해갖고 당신 아이템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뭐예요? 차별성 뭐예요? 이래고 설명을 분명히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존 업체는 이런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기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커피숍으로 얘기를 하면 스타벅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가격대가 뭐 5천만 원 평균 5천 원 정도 한 커피 한 잔. 우리는 3천 원에 팔았기 때문에 가격은 쟤들이 상. 또 뭐 카페베네가 만약에 한 4천 원 정도 되면 뭐 중, 우리는 하, 뭐 이렇게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격 경쟁이 우리가 가장 세다. 예를 들어서 뭐 생두, 원두, 뭐 기타 분위기, 뭐 또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걸 넣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을 해줄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제 건축가 같은 산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이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콘텐츠가 뭐 차별성이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급하는 곤충의 수종이 어떤 걸로서 뭐 경쟁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 곤충이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서 뭐 하나당 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뭔가 이제 이 기존에하고 이제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쟁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 분석을 할 때요.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요즘에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요.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있죠.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환경에 대한 우리가 흔히 여기하면 내부 환경이라고 하죠. 내부 환경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환경이죠. 외부 환경을 분석해요. 근데 분석하는 툴들은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여기 안에 뭐 뺐는데요. 뭐 여기 뭐 삼시 뭐 상권 입지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패스트 분석, 뭐 파이포스 모델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고요. 내부 환경 분석에는 지금 뭐 이것 분석 외에도 뭐 또 있냐면은 뭐 저거 말고 뭐 7S 분석이니 뭐 굉장히 많은 분석 기법들이 다 있어요. 컨설팅 회사들마다 지네들이 쓰는 분석법들을 다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알면 되는 게 뭐냐면 외부 환경을 분석해 갖고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환경적인 측면에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되는 게 뭔지를 도출을 하는 거고요. 또는 위협이 되는 게 뭔지를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환경은 내부 환경을 분석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환경에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 위협,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O, 여기는 T, threatness에서 그 T, OT거든요. OT, 여기 OT가 되는 거고요. 강점, strength에서 S하고 weakness라고 하는 W예요. 그래서 수학 분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용어를 그냥 수업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사실은 뭐냐면 내부 환경 분석에서 강점, 약점 나오고 외부 환경 분석에서 기회, 위협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전략을 도출하는 게 수학 분석 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툴 중에 하나가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하고 파이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점포를 가지고 한다면 상권 입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분석 툴들입니다. 툴. 이 분석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얘가 빠른데 얘를 하는 거고 내 업종은 얘가 맞다면 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패스트 분석은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데 거시적인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정치, 피, 경제, 이,
사회 S, 기술 환경 T. 그래서 앞부분의 인위성을 따라서 PEST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을 하라 그랬을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만약에 외부 환경 분석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외부 환경이 내가 도대체 외부 환경을 뭘 분석해라는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체계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알려주는 거죠. 야, 분석할 때 외부 환경은 정치적인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나한테 기회가 되는 게 있는지 위협이 되는 게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죠. 뭐 이자율이 됐든지 뭐 소득이나 소비 이런 거 됐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 찾아봐, 이런 거고요. 사회적인 측면, 사회 변화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이제 패스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작성을 해보는 거죠. 건축 사업이다 그러면 정치, P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요즘에 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뭐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아, 정치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 이건 좋은 측면이네. 우리한테. 왜냐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건축 사업 하려고 하니까 나한테 기회가 되겠다. 그럼 요거 기회구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인 거. 요즘에 사람들의 뭐예요? 주 5일제 되고 막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제 여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여가를 막 즐기려 그러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네. 그러면 내가 건축으로 해갖고 뭔가 체험 농장 같은 거 만들면 사람이 많이 보러 오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것도 내가 장점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 아니라 기회가 되겠구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패스트 분석 툴에서 분석을 해보는 게 패스트 분석이고요. 파이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 포터라고 하는 친구가요.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요인이, 이 폴스라는 건 요인이라는 표현도 쓰면 힘이거든요. 힘. 그러니까 내가 그 시장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누가 힘이 세냐라는 거예요. 그 세는 거에 따라서 내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시흥시청 앞에다가 치킨집을 하나 차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나 차릴 건데 제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보면은 산업 내 기존 경쟁자와의 경쟁 이랬어요. 시흥시청 앞에다가 치킨집을 차리려고 그랬더니 치킨집이 기존에 시흥시청 앞에 상권에 기존 경쟁자, 기존의 치킨집이 얼만큼 파워가 많냐 세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치킨집이 한두 개밖에 없냐 아니면 한 50개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50개 있는데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두세, 물론 이제 그 상권의 뭐 사이즈나 이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치킨집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환경이 좀 좋은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 때 잠재적으로 새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나한테 기회 위협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급자하고 구매자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 나한테였잖아요. 치킨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제공해주는 닭집 있죠. 쉽게 설명 닭. 예를 들어서 닭집이 공급자가 나한테 닭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닭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경우하고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 한 50개 있다라고 쳐봐요. 한 군데 있을 때 제가 더 힘이 세겠어요? 아니면 50개 나한테 그 닭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을 때 제가 더 힘이 세겠어요? 어느 때가 더 50개겠어요? 당연히 50개겠죠. 왜 그러냐면 한 군데는 만약에 제가 마음이 팩 돌아가지고 있죠. 지금까지는 닭 한 마리에 만약에 2,000원에 제공했는데 오늘부터는 3,000원 안 주면 내가 안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상황이. 치킨집을 하려면. 근데 만약에 50개가 있으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할 수 있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의 교섭력이에요. 시장에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에서 진짜 공급자가 나한테 그런 어떤 재료라든가 이걸 대주는 데 파워가 세냐 안 세냐, 내가 더 세냐. 여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예요. 제가 치킨을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걔들의 교섭력, 그러니까 걔들의 파워나 힘이 세냐 안 세냐. 단순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만약에 숫자로만 단순히 하게 되면 치킨을 사 먹는 사람이 한 100명밖에 없는 경우하고 한 5,000명 정도 있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죠. 5,000명이 있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치킨은 대신에 사 먹는 뭐 피자가 됐든지 이런 업체들이 인근에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대체 내 걸 대신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맞냐 안 이런 걸 가지고 뭘 타는 거냐면 기회가 있냐 위협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치킨집을 하려고 했더니 다행히 나한테 닭을 공급해 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 갖고 단가는 굉장히 재료비 단가는 많이 낮출 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중에 쓸 때 기회 요인에 있다가 재료비 포션이 굉장히 낮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기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이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냥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툴 안에다가 이제 아까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이포스 모델이라든지 입지 상권 분석이 됐든지 뭐 3C라고 하는 것은 커스터머 고객 분석, 컴퍼니 우리 회사, 그다음에 컴피티터 경쟁업체 이런 세 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요. 나한테 기회가 되게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위협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하는 거고요. 내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래서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은 내 강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회를 얼만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짜느냐. 여기가 이제 SO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내 약점을 잘 보완하면서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 WO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강점을 잘 활용해서 이 위험 요인을 먼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런 걸 짜는 것은 이제 수학 분석이라는데요. 제가 했던 수학 분석에 여기 경기 곤충 산업 때 요거 했던 이제 그 수학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곤충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들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다. 시장에서의 기회 요인이 뭐고 위험 요인이 뭐다. 그래서 아까 했죠. 법 제도적인 것도 있었죠. 그래서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다라는 거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을 이제 써서 있죠. 그다음에 또 요즘에 보면은 뭐 친환경 유통센터를 개정을 했다든가 뭐 요즘에 친환경 농법 확대에 따라서 천적 산업이나 이런 게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곤충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이렇게 넣어서 수학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사실은 이제 수학 분석은 이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 못 드리는데 사실은 수학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수학 분석을 해갖고 나오는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틀려요. 이 수학 분석을요. 이 안에다 적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 안에다 적는 내용들. 저 안에다 적는 요인들은 뭘 적어야 되면 요인을 적어야 돼요. 기회 요인이 뭐냐, 위험 요인이 뭐냐, 강점 요인이 뭐냐, 약점 요인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전략을 만드는 건데 저 항목에다 뭘 적어버리는 게 많냐면요, 요인을 통한 전략을 적는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요. 내 강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곤충에 대한 무슨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쳐요. 곤충에 대한 굉장히 많이 알았고,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적는 거죠. 나는 뭐 곤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이렇게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이제 나중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라든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 뭐예요? 전략들을 함께 써놔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강점하고 약점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내부 환경 분석에서 나왔죠. 기회하고 위협은 어디서 나왔어요? 외부 환경 분석에 나왔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외부 환경 분석에 나온 것을 강점 약점에다 적는다든지요, 내부 환경 분석에다가 나온 것을 기회에다 위협에다 적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틀리게 적는 경우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외부 환경 분석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해갖고 기회하고 위협을 찾을 때는 있죠. 외부 환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나 내 조직이나 우리 회사에서 그 외부적인 요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어디다 넣냐면 기회하고 나한테 장점 좋은 점으로 작용하면 기회 쪽에다 넣고요. 나한테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위협 쪽에다 넣어주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진짜 좋은 측면이면 강점에다 넣으면 되고요. 안 좋은 측면이면 약점에다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곤충사업 관련해서 창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 있다고 쳐요. 내가 곤충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곤충에 대한 우수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력이 있다는 어떤 관련 특허가 있다고 쳐봐요. 내가 곤충과 관련한 뭔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곤충과 관련 특허는
외부 환경 분석에서 특허 분석을 한 건 아니죠. 내 거죠. 내 거잖아요. 특허니까. 근데 이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 환경 분석을 했죠.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특허 출원을 해갖고 등록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한테 사업을 해가면서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강점이 더 넣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곤충과 관련해서 나라에서 곤충 관련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뭐 나라에서 곤충 사업을 뭐 시흥시가 됐든지 뭐 경기도가 됐든지 나라에서 곤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뭐 지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게 만약에 외부 환경에서 조사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니까. 내가 지원하지 마라 그런다고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활용을 하든지 적응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기회 위협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어떤 분이 수학 분석을 했는데 저 분석 안에다가 이 템플릿을 이렇게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들을 한 번씩 읽어봐가지고요. 그 항목이 그런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아, 저 사람이 수학 분석에 해당하는 걸 잘 분석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그냥 혹시나 해서요. 시간은 없지만 간단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했는데 여기가 내부 환경 분석이고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요. 기회, 위협. 그다음에 여기가 강점, 약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나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친환경 예를 들어서 친환경 만약에 칼국수집을 한다고 쳐봐요. 칼국수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사람들이 있죠. 웰빙이나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갑자기 사람들이 건강이나 웰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은 뭘 분석한 거예요? 내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잖아요. 외부 환경을 분석을 했는데 이 외부 환경 분석한 게 내가 친환경 칼국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회 쪽으로 가는 거죠. 좋은 거죠. 사람들이 나 친환경 칼국집 하니까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아, 우리 집 와서 먹겠네. 예를 들어서 그 기회로 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해요. 그냥 조미료 엄청 넣어요. MSG죠. MSG 엄청 넣어가지고 칼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웰빙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들이 막 있어요. 근데 나는 친환경 집이 아니고 MSG를 막 해가지고 칼국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수학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경향이 있는 거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위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칼국수 집이고 외부 환경을 분석했을 때 요인은 이건데 내 사업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내 사업하는데 기회 쪽으로 적용하면 얘가 기회로 가는 거고 내 사업으로 위협 쪽으로 적용하면 위협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보니까 우리 회사가 곤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부족해. 이건 있잖아요. 외부 환경이 아니죠. 우리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없고 내 브랜드도 없는 것 같고 나도 내가 자금도 없어요. 내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으로 작용해요? 약점으로 작용해요? 약점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약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었을 때 그 요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게 외부 환경이라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면은 내부 환경하고 강점 아니면 약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에 해당하다 그러면 기회하고 위협 쪽으로 넣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수학 분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돼요. 사실은 이게 마음만 급한데요. 이게 이제 수학 분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학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얘는 S고 W고 O, T예요. 그러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래서 수학 분석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전략이 몇 개 나오고 여기도 전략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써놓은 데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여기 숫자만 봐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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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4개. 그러면 4, 4, 10, 16개의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 16개의 전략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 돈도 없고 여력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16개 전략을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는 안 했습니다. 이걸 뭐야 하냐면 우선순위화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16개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고 한 1년 뒤에 해야 될 거, 한 3년 뒤에 해야 될 거 있고 5년 뒤에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툴이 이게 수학 분석이기 때문에 이 16개 전략 중에서 진짜 초단기 해야 될 게 있고 단기 해야 될 거 있고 중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선순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16개 전략을 있잖아요.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장 1등부터 3등까지는 뭐 한다? 6개월 안에 하자. 그 다음에 4등부터 6등까지는 뭐 하자? 1년 내, 2년 내에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우선순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선순위 할 때 달리기를 시켜서 어떤 게 가장 지금 해야 될 거 이걸 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달리기 시킬 때 기준을 줘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게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뭐냐면 달리기를 시킬 때 우선순위 할 때 지표들이 뭐냐면 야, 이 전략이 있는데 요 1번 전략, 2번 전략 있죠.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16번 전략까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죠. 이게 진짜로 시급하냐, 시급성. 이 전략이 16개를 각각 봐갖고요. 1번 전략이 시급하냐, 2번 또 시급성만 따져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경제성이 돈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얼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세 번째 중요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하다 보면요 16개가 다 각자 놀고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것은 서로 묶을 수 있어요.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서로 연계성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갖고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진짜 빨리 해야 된다. 시급하다. 5점.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으로 준다면 아주 뭐 돈도 별로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럼 또 5점. 진짜 중요해. 5점. 연계성은 큰 의미가 이제 뭐 묶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안 하고 여기까지 오면 15점. 야, 이 15점에서 10 몇 점쯤 해당하는 것은 초단기에 만약에 진행하자. 그렇지 않는 것은 뭐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 수학 분석을 하게 되면 저 우선순위화를 하는 거고요. 우선순위화를 해가지고 1등부터 16등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등부터 3등까지는 언제까지 하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수학 분석을 하고 나면 옆에다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를 모르시고 그냥 저것만 딱 적어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걸 적고 그냥 딱 3개를 아무거나 뽑아갖고 나눠보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기 진행하시면서 마케팅은 다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뭐 커리큘럼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요즘에는 마케팅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크게 보면은 있죠. 뭐 이게 STP 그러니까 고객을 세분화하고 타겟을 정하고 포지셔닝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요건 뭐 생략. 마케팅은요. 세그멘트 내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여러 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중에 한 고객을 딱 정해요. 타겟팅을 해서요. 여러 업체들에서 이 타겟을 대해서 하지만 나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킬 것인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STP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케팅에서는. 그 STP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을 나눠보고 그중에 한 고객을 정하고 그 고객한테 포지셔닝 있다. 포지셔닝은 뭐예요? 아마 이제 마케팅 시간에 뭐 설명을 하시겠지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뭐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포지션은 뭐예요? 위치잖아요. 네가 골키퍼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워드냐 뭐 이런 거 있다든지. 근데 그 위치를 ing 하는 거거든요. 위치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이온 음료 사장님이에요. 그걸 출시해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객들이 진짜로 어떤 층이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했었을 때 갈증이 막 나는데 그때 갈증이 날 때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게토레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냉커피를 생각할 수도 딱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갈증 날 때는 나는 2% 부족할 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자는 게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사실은요. 머릿속에서 있잖아요. 갈증이 생겼을 때라든가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내가 시흥시청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야 시흥시청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뭘 먹어봐야 돼. 이게 이제 머릿속에 탁 띄워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안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고객들한테 인식시키는 거죠.
각인을 딱 시키는 거죠. 포지셔닝. 그래서 마케팅 시간에 이제 배울 테니까요. 그런 부분 생각하고. 그래서 마케팅에 이제 STP 전략을 짜고 나서 그 다음에 포지셔닝을 해가기 위해서 뭐가 있는지 실행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 그걸 이제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전략이라고 하고요. 포피 전략을 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 과연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제품을 살 때 자기가 필요해서 사냐라는 거죠. 필요성만 따지면 굳이 이 아이폰을 살 필요가 없죠. 그냥 저렴한 요즘에 알뜰폰 사면 되는데 필요성만 따지면 전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근데 사람들이 사는 것은 이제 가치를 산다라는 거죠. 가치를.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정도는 들고 있어 줘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보죠. 우리가 파는 상품을 단순히 뭐 시계라는 걸로 잡을 거냐 뭘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가격도. 예전에 이런 요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 300원 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고 가격대가 뭐 3,000원, 4,000원 정도로 받아가면서 용기라든가 브랜드를 차별하면서 이제 가격들을 어떻게 되는. 사실은 실제로 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서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을 진단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있죠. 수익을 가장 높게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싸면 고객들이 저항이 있어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저기는 1,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 여기 뭐 안 사지 5,000원. 그러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이 가격을 브랜드로 가지고 가격을 똑같은 거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높일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용기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부분을 강조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뭐 경쟁 업체를 분석한다 아니면 고객의 가치를 따져서 한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생략하겠고요. 그다음에 유통 전략은 이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내 제품을 어디서 전달할 거냐라는 거죠. 어디서 전달을 할 거냐는 거. 온라인을 통해서 할 거냐,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촉진에 해당하는 프로모션은 내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 이건 이제 마케팅 시간이 별도로 있으시면 배울 거니까요. 생략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 방법이나 뭐 자산 설비라든가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템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떤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그 사업 계획서 안에다가 적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적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재무나 손익사항은 3년 이상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규모 이상 되는 R&D 사업들이나 이런 거는 3년 이상을 추정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가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한 이렇게 1년치 정도만 추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창업을 초기에 하는 사업 계획서들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요 자금을 추정을 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걸 적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건축을 가지고 뭘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을 임차를 해야 되고 안에 시설을 넣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걸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단순히 그냥 한 5천만 원이 든다라고 나왔다.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라고 하는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그 금액을 보고 얼마는 2천만 원이 있네. 그럼 3천만 원이 부족하네. 그 3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뭐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신청을 해서 받을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심사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소요자금은 1억이 드는데요.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받아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다 물어봐요. 평가위원들이. 만약에 지원 못 받으면 당신 사업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1억을 하는데 2천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요. 이게 어디만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제일 많아요. 학생들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하는 데인데 1억이 필요합니다. 네 돈 얼마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다 지원받아 갖고 하겠습니다. 너 지원 못 받으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짜로 내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소요자금의 자기자본율 그러니까 내 자금은 대개 한 3분의 2 정도는 가지고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꼭 뭐 그 금액이 꼭 안정적이다 이런 금액이다 그냥 표준화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포션이 낮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선
경영진이라든지 참여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역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벤처라든가 이런 건 받기도 굉장히 쉬워요.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왜 쉽냐면 창업한 지 1년 차 정도 됐었을 때까지는 재무 사항들을 확인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연구 개발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뭐 매출이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되게 비용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만 판단하냐면 그 아이템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 보거든요. 창업자나 경영진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 경영진이나 기술진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필요 사항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 발표, 그러니까 어딘가에 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이제 작성법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작성 자세는 어떻게 하다. 용도가 뭔지를 명확히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용도를 안 다음에 거기에 맞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평가자라든지 공고문 같은 게 특히 사업계획서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써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신청 요건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점수 뭐 이렇게 점수 문제가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할 때는 특히 공고문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요. 평가 기준이나 나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우대 요건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되는데 뭘 많이 보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는요. 더군다나 그래요.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는 저런 게 별로 없어요. 신청 요건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막 기준을 안 주는데요. 이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서는 뭐 반드시 무슨 뭐 농협경영청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몇 명 이상의 뭐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든지 개수를 쓰잖아요. 15명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딱 15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써 있고 나서 뒤에가 가로를 해갖고요. 그 별표 비라고 딱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놓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열심히 써갖고 넣었는데 있잖아요. 신청서 접수되고 나서 아예 현장 실사도 안 와요. 나중에 알아보면 뭐냐면 신청 요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6차 사업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면요. 나머지는 있지 않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차 사업 인증에서 지금 연 매출액 기준이 올해 생겼거든요. 4월 달에.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3,500 이상이 돼야지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작년 매출액이 만약에 평균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얼마인데 작년 매출액이 만약에 한 2천만 원밖에 안 됐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써가지고 내도 뭐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뭐 하냐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그런 외부 발표를 쓸 때는 공고문이라는 거 잘 보셔가지고 사실은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 공고문을 보는 건 뭐냐 어떤 사업을 하게 사업 공고를 내면은 있잖아요. 그 사업 공고를 내는 목적을 써요. 이것은 뭐 곤충 사업을 활성화하고 뭐하고 뭐 어쩌고 지역의 일자리를 뭐하고 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개요를 쓰고 나서 신청 뭐 금액 뭐 예산 나오고 신청서 언제까지 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 쓰다 보면 사업계획서 그 정형 사업계획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제일 뒤에 보면 기대 효과, 뭐 파급 효과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기대 효과는 뭘 써야 되냐 막 망설이는데 사실은 기대 효과는 뭘 쓰는 거냐면 지들이 앞에서 얘기해 줬거든요. 곤충 사업을 활성화해가지고 뭐 지역 일자리를 뭐하고 뭐 그러면 기대 효과는 못 써야 돼요? 곤충 사업 활성화하는 거에 대한 거 쓰는 거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 쓰면 되는 거 다 쓰면 돼요. 그럼 지들이 하는 거에 딱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문을 안 읽고 쓰면은 이제 막 고민하는 거죠. 내가 파급 효과를 뭘 써야 되지? 내가 이걸 해갖고 파급이 뭐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근데 공고문에 지들이 다 써놨어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농식품부에서 해가지고 아까 곤충사업 뭐 해갖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곤충사업은 뭐 천적에 해당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용으로 뭐 쓰는 뭐에 해당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바 이걸 가지고 툭툭툭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파급 효과를 뭘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하시고요. 여기 보면 시간 끝나가세요. 제목은 어떻게 달아라, 요약서는 어떻게 써라, 기술성은 어떻게 쓰고 뭐 요것은 외부 발표용 사업계획서 쓰는 요령입니다. 외부 발표용. 나중에 외부에 발표할 때. 그래서 요것은 제가 한번 여기다 써놨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그 외부 발표용 사업계획서 쓰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이렇게 그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놨고요.